1118회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목도 이제 관료제 근무하고 이대로 좋은가인데 미리 원고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첫 느낌이 뭐냐면은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미안하다. 앞서서 우리가 좀 잘했어야 됐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이야기를까지 계속 해야 되고 이래서 첫 번째 소감이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물러간 사람이라서 이제 뭐 대안들은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얘기를 오늘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우리 노한동 작가님을 먼저 소개를 할 테니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제 제목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요즘 임도민 교수님께서 추천사 써주셔가지고 요즘 나름대로 베스트셀러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쓴 계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무슨 정권 차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런 거는 다만 우리가 관료제 안에서 개인이 갖는 무력감 같은 것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좌절감 같은 것들을 르포적으로 복원해서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행정학적으로 제가 공부를 해서 또 쓰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공기를 복원하는 르포적 방법이 있었는데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르포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 2010년대 어느 즈음에 공직사회에 들어갔다가 2020년대 지금 좌절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과 공직사회, 특히 청년 세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공직사회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수치를 제가 써드렸습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결을 했지라는 생각, 그리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라는 의문점 같은 것들이 많이 싹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떠나고 싶은 조직입니다. 6급 이하 20, 30대로 좁히면은 이직 의향이 66.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기회 있으면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사무관급은 기재부 같은 경우에 한 해에 25명 들어오는데 6명이 떠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떠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제 저렇게 되면 30%가 떠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통계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급까지도 이제 그러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여기에서는 쉽지 않다. 내가 나이가 좀 있고 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이지, 과장급에서도 대부분은 심각하게 좀 고려들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초임과장이 되냐 마냐 즈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분들의 정서를 좀 아는데, 그래서 이제 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모든 조직이 아래에서부터 붕괴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상 유지에만 골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에는 대국회라든지 대언론 대응 등의 행정의 일반 원리만 알면 내가 모든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의 일반 원리라는 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냥 현상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렸습니다만은 예산 같은 것들 깎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감액하면은 감액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소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최악에는 징계를 받고요. 또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은 이제 기재부의 미시 사정에 걸려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실무자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아도 절대 늘리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전체 정부 지출 증가율만큼 한 2% 3%만 늘어나는 예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의 일반 원리라는 게 이렇게 그냥 현상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만 알면은 모든 행정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현실의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인식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나심 탈레브가 말한 프레질리스타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가짜 전문가라는 뜻인데 겉으로는 합리적인데 매뉴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부정하는 의사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좀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내부적 요소에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노동이 너무 만연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노동 너무 심합니다. 뭐 예산 설명 자료 수십만 페이지 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보고요. 5년짜리 종합계획, 그 중장기 계획 같은 것들 세워도 1년간 열심히 만들고 5년간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4년이겠죠. 4년이 지나서 그 다음 중장기 계획을 만들 때 즈음에 그때의 담당자가 들춰보는 수준입니다. 그거를 누가 뭐 달성했는지 여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달성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 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겠다, 이런 식의 가짜 노동이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이 해결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인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문서만 남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하니까 그 위에 또 문서가 쌓이고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짜 노동은 사실은 그 자체도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다가도 내가 이 다른 일 쳐내기도 바쁜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혹은 이 해결 방법을 알아도 덮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직무 성과가 아니라 직위에 기반한 승진 평가입니다. 물론 공직이라는 게 사실은 업무가 성과로 측정돼서 비교할 수 있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승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획조정 총괄 업무 하는 곳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 안에서면은 일과, 그다음에 한 부처 안에서면은 기획조정실,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뭐 행정안전부나 뭐 기재부 뭐 이런 쪽이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승진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기획조정 총괄 업무가 불필요하다 혹은 뭐 열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일선의 사업부처들인데, 그러니까 그 일선의 사업부처들이 사실은 국민의 생활과 분야와 접점을 맺고 있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기획도 있고 조정도 있고 총괄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획조정 총괄만 우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라든지 또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말과라든지 사업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열의가 없다, 잃어버린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성과로 측정돼서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속할 거냐라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얄팍하게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보고서, 하나는 호치키스 행정, 하나는 우문현답,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보고서입니다. 뭐 정부 보고서 사실은 원페이지 보고서고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라라는 것인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형식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이 방식도 괜찮은데, 우리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 장의 보고서로는 다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못 담으니까 두세 가지 실타래로 엮어가지고 좀 해결 방안 있는 것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장의 보고서로 예쁘게 만들게 되는데, 그 보고서로 과연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10년간 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장차관 레벨로 올릴 때는 사실 한 장 보고서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급 이하에서 실무자들끼리 얘기할 때조차도 그저 한 장 보고서에 집착하고 처음에 사무관이 과장한테 보고할 때도 한 장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것에 모두 올인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좀 고쳐져야겠다,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치키스 행정입니다. 호치키스 행정은 여러 가지 이제 취합해서 하나의 주제로 기획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호치키스 행정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많습니다. 정부 내 너무나도 많고, 사실 기재부에서도 저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4개국이 그냥 취합만 하는 취합 경쟁이 일어나서 실무자들을 사실은 굉장히 괴롭게 하고, 국조실도 하고 행안부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일을 하면 그걸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좀 과장하면 100군데서 달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 소속 위원회 같은 것들 뭐 무슨 뭐 저출생 해결하겠다, 사회 통합하겠다 만들지만 사실은 의제만 던지고 취합만 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집행력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치키스 행정 자리 나눠주기 좋고 승진하기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자체적으로 두면 이거 절대 안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문현답입니다. 우문현답은 공직사회에서 쓰는 은어 같은 것인데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뭐 좀 아재 개그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장관님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의 현장 간담회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제 우문현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연극 같은 그냥 간담회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어떤 말 할지도 다 알고 본인도 하실 말씀 다 정해져 있고 사실은 이제 사진 찍어서 보도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으로서만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지 저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가는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실무 공무원들은 더더욱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 특히나 세종시로 이전을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서나 문서 취합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어떻게 현장과 가까이 가라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다들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하니까 그때부터는 현장하고 안 만나고 전화 좀 몇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검색 좀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짜깁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던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었을 때 살아있던 어떤 그런 끈들 자체도 사실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정부 내에서 사실은 뭐 20년 이상 하신 국장급 이상 분들이 오히려 더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토론의 부재입니다. 이건 뭐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라고들 많이도 말씀하시는데 의사소통이 다 한 방향입니다. 다 이제 지시만 하고 위로는 이제 보고만 합니다. 문제가 이게 순환보직하고 엮이게 되면 관리자가 별로 이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은 1년 하다 가시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없는데 그냥 지시만 하시고 또 그냥 보고만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단이라든지 방법론을 제대로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이렇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수평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길국장 길과장 세태, 그러니까 그 서울 세종 왔다 갔다 하는 길국장 길과장 세태가 뭐 일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얼굴 볼 시간이 서로 간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카톡으로 보고하고 민감한 건 텔레그램 보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토론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문성의 함양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 인식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온콜 문화입니다. 온콜 문화는 사실 클라우디아 골딩 교수님 책에서 가지고 온 용어인데요. 이제 긴급 호출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52시간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 등등등 때문에 온콜을 우리가 다 요구하지는 않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온콜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일이라서 온콜을 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물론 저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제가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모든 게 다 필요 없다고 어떤 일들은 너무 필요 없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온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무분별한 온콜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 과연 진짜 일을 하는데 바람직하냐라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가짜 노동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덮어버리고 그냥 자기한테 주어지는 취합하라는 거, 보고서 쓰라는 거 이런 것들에만 급급하다가 2년 있으면 자리 옮기고 문제 해결 안 해도 조금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요 보직 맡아서 승진하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주요 보직 맡으면서 이제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아니냐라는 그런 저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정부 내부 원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외부와의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내부 문제 말씀드린 게 세상이 이제 변하지 않아서 문제였다면 이건 좀 변해서
많이 이제 변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권 세력 변경에 따른 처벌의 불안감입니다. 이제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부터 아마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월성원전 자료 삭제 사건은 국장급이 이제 공무원부터 구속시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사실은 월급쟁이에 가까운데 공무원은 월급쟁이가 일하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중에 면피하기 위한 자료를 남기는데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음도 많이 하고 뭐 과수원, 국수원 이런 단어를 보고서에 써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 혹은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를 증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권이 결정은 다 하는데 책임은 다 관료가 지라고 하니까 무력감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 뭐 여당 등의 집권 세력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은 다 정치권에서 결정한다고 저는 보이는데 왜냐하면 정부에서 법 하나 바꾸려고 해도 상임위 16개 상임위 다 돌아다녀도 사실은 못 바꾸거든요. 다 돌아다녀서 설득했는데 한 군데에서 비토 놓으면 못 바꿉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정부 탓하지 않습니까? 쪽지 예산 이런 것들도 뭐 소소위에서 사실은 기록도 안 남는 거 그냥 쓱 밀어넣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의원실에 누가 책임을 묻겠습니까? 다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거 사실은 언론도 좀 정확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아주 편의적으로 정부 쪽에다가 이제 탓을 밀어놔 버리니까 관료들이 상당히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다. 특히 포퓰리즘적인 행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의 폭발성을 무분별하게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일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과도한 언론 대응과 졸속 대책입니다. 정부가 언론이나 여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너무 기민하고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걸 너무 기민하고 빠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그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전 초등학생 이제 피살 사건 이런 것들도 48시간 안에 대책이 일단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일주일 안에 종합 대책이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뭐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대책이 나온다는 것이 기민성에서는 좋겠습니다만은 저게 합리성의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다 저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뭐 창작자보 이런 것들 검정고무신 사건 이런 것들도 그때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뭐 하루하루 정말 시간 단위로 대책을 내놓지만 그거 조금 지나서 이제 불 꺼지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진짜 대책은 사실 안 나오고 그냥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회에서 증문즉답식의 정부 대응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민원의 늪입니다. 뭐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고 조직에서 보호 안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한 이야기니까 저 말고도 그런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연주를 됩니다. 민원에 뭐 대통령실, 뭐 의원실, 언론, 권력기관, 전관, 로펌 이런 데서 줄을 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민원이 아니라 하나의 해결해야 될 이제 의제 같은 것들로 변경이 돼가지고 실무자한테 다가오고 그걸 뭐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무력감을 많이 좀 높이고 있다. 쳐내지 못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좀 대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먼저 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솔직하게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외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공무원이 한 1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109만 명 정도는 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 10,000명이 동의 안 합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대부분 이제 권한 가지신 분들이라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기자분이 서울신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취재해 주셨는데 제 책에 대해서도 이제 국장급 이상에서는 한 20년쯤 했는데 모르겠는데 10년하고 뭘 아냐 이제 이런 식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왜 안에서 해결했어야지 밖에 나와서 이 난리를 피우냐라고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반응을 보시면 사실은 조금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환자 치료가 병원부터 좀 가서 정확한 병명을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 아프다고 병원 안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제도적 측면으로 제가 진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사 제도입니다. 지금은 다 Z자형으로 순환보직을 하니까 다 1, 2년 하다가 가버립니다. 전문성도 안 쌓이고 자기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저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순환보직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 분야에서 좀 있으면서 진득하게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줘보자. 그 사람들한테 좀 자율성도 주고 선택권을 좀 줘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뭐 몇 퍼센트, 뭐 50대 50으로 나누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자리에서 좀 원하는 만큼 있으면서 성과를 내게 해보자라는 선택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산 제도입니다. 지금은 기재부가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기재부가 안 합니다. 탑다운 안 하고 다 바텀업으로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도 안 없어지고 또 필요한 예산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도 취지를 좀 살려서 그냥 각 부처한테 예산 편성권의 자율성을 좀 줘보자. 그렇게 되면은 각 부처가 본인들이 그래도 기재부보다는 좀 그 분야를 잘 아니까 신규 사업도 좀 넣고 필요 없는 사업도 죽이고, 또 장관님들 새로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도 좀 마음껏 하시다가 가실 수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기재부의 그런 마이크로 매니징의 그 모든 정부의 예산이 다 달려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대로 좀 취지만 살리면 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가짜노동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좀 반석에 놓고 필요성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덧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합니다. 예산을 안 주고 문제 안 생기면은 끝까지 안 준다고 하고, 문제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데부터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과격하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좀 한번 올려놓고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국자 회의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국회 전날에 질의서 회수 안 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다 해봐서 문제 안 생기면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룸을 좀 채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채워 넣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조직 개선 컨설팅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 뭐 공무원식으로 하는 행사들 있는데 그런 것들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가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권한과 의무의 불이치 문제를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관료의 권한을 좀 올려줘서 책임하고 맞춰주자라는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그냥 저의 주장일 뿐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료 권한 낮춘 만큼 의무도 낮추고 거버넌스에서 다 가져가자. 예산 편성권도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있는데, 정부에 있는데 그거를 뭐 저 의회로 가져가 가지고 하자.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내렸으면 좋겠고, 이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공직사회의 무기력이나 무능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것 때문에 또 핑계를 대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우리한테 하라 그러냐고 하면서 뭉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불일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고 해결해야 될 의제라는 점을 다 같이 좀 인식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 2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뭐 어떤 정부, 뭐 어떤 정권이 들어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권이 계속 바뀌는 와중에 있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는 어떤 행태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관료제 자체의 독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직자 개개인을 저는 낮게 보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공직자 개개인이 뭐 무능해서 철밥통이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켜켜이 쌓여 있어서 이제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말을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는 이 노 작가님 조선일보에서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재밌는 책을 쓰신 분이 있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먼저 모셨어야 되는데 역시 업계 1등 신문답게 조선일보가 잘 인터뷰를 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뭐 저희 첫째가 오늘 고3 올라가는 날인데 부모 기르는 입장에서는 멀쩡히 이렇게 고시 붙어서 문체부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셔서 부모님의 놀람과 당혹스러움을 뭐 잘 헤쳐나가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S24에서 한 10주 연속인가 탑 그 랭킹 안에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국교과 나오셔서 그런가 아주 책이 잘 읽힙니다. 저도 조금 보다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정체가 좀 모호합니다. 기자인데 행정학 학위를 했고 지금은 서울시랑 행안부랑 인사혁신처랑 소방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진으로 출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3번째 출입입니다. 그리고 몇몇 부처의 뭐 자체평가위원 같은 것도 들어가가지고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는 숫자가 117만 1,070명입니다. 110만 명이 아니고 아마 근데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나머지 10,000명이 아마 저의 친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임도빈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주에 술을 3번 먹었는데 3분이 다 그 나머지 10,000명에 속하는 3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잘 모른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공무원이 무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비하면 무능하다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변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작가님에서 책에서도 자세히 쓰셨다시피 일하기가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온콜이라고 하셨지만 국감 같은 거 할 때 국회 앞에 왜 그렇게 찻집이 잘 되는 것이며 식당이 잘 되는 것이며 왜냐하면 사무관하고 서기관들 다 와서 앉아 있거든요. 들어갈 사람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그게 관료제만의 문제냐? 저도 사실은 뭐 행정부 출입 외에도 이제 사기업들도 많이 출입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 의전이 제일 센 거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늘공들은 계속 계시고 어공들은 잠깐 다녀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공들은 평소에 맛있는 걸 먹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맛있는 거 사주면 좋아합니다. 근데 기업에 있는 분들은 평생 맛있는 것만 드셨어요. 그래서 의전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관료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승진하고 평가 제도는 좀 고쳐져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제가 서울시에서 보면은 그 소위 금평이라는 것 때문에 하위 성과자들한테 금평을 제대로 못 줍니다. 왜냐하면 하위 성과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철이 지나면 서울시 대나무숲 같은 거에 민원이 쇄도합니다. 하위 성과자를 잘못 건드리면 하위 성과자들이 사실 시간이 많거든요. 일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엄청나게 실국장을 씹어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국장들이 하위 성과자를 잘못 건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학교를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를 나왔는데 일을 잘 안 한다. 그러면 빨리 승진시켜서 내보내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작가님 책에서도 있지만 리스크는 너무 커요. 뭐 내가 정책 실패를 잘못했을 경우에 아니면 뭐 예산을 어디 뭐 잘못 줬을 경우에 리스크는 너무 큰데 리턴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더현대서울 가보셨죠? 그 여의도에 있는 거. 그게 IFC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AIG 망하기 전에 거기랑 서울시가 수의 계약해가지고 99년 계약해가지고 나중에 기부 체납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2008년 전후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 시절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달러가 1조 원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걸 계약을 주도한 서울시 이제 국제금융담당관실의 사무관하고 서기관이 주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성과급으로 얼마 받은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참고로 AIA 쪽 막내 MBA가 30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울시 직원들 한 10명 정도 얼마 받았을까요? 규정에 맞춰서 2천인가 3천 받았답니다. 근데 이제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다 공무원한테 쏟아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정치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 집단. 정치권 못지않게 이익 집단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혹시 작년에 그 서울동물원에서 호랑이 태백이 죽은 거 기억하세요? 그 박제를 만드냐 안 만드냐를 놓고 싸움이 났었죠. 그 박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울대공원 동물복지위원이라서 박제를 만들자고 1번으로 사인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되게 과학적인 의사결정조차도 어떤 그 외부 이익 집단 때문에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재량의 영역이면은 재량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기속행위에 속하는 행위들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었죠. 작년에 제가 안락사 시킨 불곰이 한 마리 있는데 얘가 턱에 만성적으로 물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영화표 드릴게요. 얘가 고관절이 낡아가지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턱을 늘 바닥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포가 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도태시키는 게 맞거든요. 그 고물을 위해서라도 걔도 못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용량의 진통제를 곰한테 매일 놔줘야 됩니다. 그럼 다른 동물들한테 갈 예산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 못 죽여. 사실 이런 것들은 행정을 더 힘들게 하죠. 그리고 정치권의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참 좀 그렇죠. 아까 저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그 공약 사업, 소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권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옛날보다 상도덕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 어떤 바럼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극단적으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아닌데 싶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놓이게 돼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저기 작년에 배추값 들쭉날쭉했죠. 그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랭지 배추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만 지으니까 동일한 어떤 그런 병충해가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산간 정도에서 지을 수 있는 배추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걸 왜 적용을 못할까요? 그게 포전거래라고 해서 전국에 배추 도매상 20명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 공급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사실은 공무원들이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진짜 걱정하는 부분은 작가님 결론하고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무력감들을 반복해서 잘못 학습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난번에 보니까 안 되더라,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혁신인자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새롭게 일을 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뭐 근무성적 평정은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 아니면 게으른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극단적으로 사실은 발탁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기업은 그래도 발탁 승진도 일부 있고 또 보상을 해주는데 공공부문은 그런 게 좀 떨어지니까 잘못된 학습이 누적되면 일할 맛이 별로 안 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무원 영향을 되게 해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촌놈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세종시 포럼 할 때도 와서 그때 세종시 연구원에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었는데 이게 예전에 가수 싸이가 요즘도 나이트클럽을 간답니다. 왜 가는지 아세요? 자기는 밤 공기를 쐬야 요즘 흐름을 안 돼요. 근데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세종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도 다 서울에 있고 사람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그 조치원읍 이런 데 가 있는 거잖아요. 말이 좋아 세종시지. 그리고 사실은 인구 구성 조치원이 한 42만 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들과 그 가족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 서플라이 하는 서플라이어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 논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길과장, 길국장이라고 이제 사실은 그 폐단이 이제 많기는 한데 저는 실국장이라도 자꾸 읍내에 나와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뭐 부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거짓말이라고 책 제목을 잡으셨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나 책 내용에서는 되게 MG 공무원을 상정하고 쓰셨거든요.
근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은 되게 개발 독재, 그러니까 그 발전행정 시절의 어떤 그런 표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합리성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바람직한 방향은 개인의 합리성의 방향과 국가나 부처의 합리성의 방향을 최대한 합일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관료제가 사실 많이 무능합니다. 근데 사기업도 생각보다 무능합니다. 관료제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빨리 성장한 그런 패단이 좀 녹아 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명함들 있으시잖아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기사에는 쓸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찔린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이제 약간 이제 매니퓰레이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명함 디자인을 바꾸는데 기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그래도 원장님이 많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명함 디자인을 바꾸는데 일단 거기 부회장이 얘기했답니다. 포브스 100대 기업 명함을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글로벌 명함 100개를 다 갖고 와서 모으는데 6개월 걸렸대요. 그래서 100개를 줬더니 부회장님이 결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를 갖고 6개월 고민하시다가 끝에 가서 안 바꿨답니다. 사실 반도체 투자 같은 것들이 늦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부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미나 미국 아까 뭐 저기 도지코인 하는 아저씨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작 테슬라를 못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실적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책임감은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공무원의 무능을 얘기할 때는 저는 좀 더 외부 환경을 감안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번째 출입인데 처음 출입할 때는 MB였고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이었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신데 지금 MB 데려다 놓으면 청계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외부의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처 안에서 괴리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 세대 간의 괴리. 특히 그 어떤 실국장급들과 뭐 예를 들면 행시 뭐 한 36회들과 지금 이제 입부하시는 분들 간에 사람이 다릅니다. 저희 첫째가 고3인데 저랑 완전 달라요. 저는 학교에서 부르시면은 제 전공이든 아니든 일단 무조건 갑니다. 근데 저희 첫째는 지네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도국에서 자라서 그렇고 저희 첫째는 뭐 경제 대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좀 달라져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좀 새로운 인재상 같은 것들을 정립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좋든 나쁘든 간에 실국장들이 어쨌건 개발 독재 성장하신 분들이 끌고 나가고 있어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좀 이제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공무상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공무원들을 진짜 무력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법부도 되게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과연 사법부도 자기 이익에 좀 너무 충실하죠. 제가 케이스를 하나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딱 1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삭도공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삭도공업. 삭도. 철도 비슷한 거. 남성 케이블카 맞죠? 거기 매출이 얼마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192억쯤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나 붙을까요? 작년 기준. 20. 그래도 게임 회사 만만치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보통 35% 선입니다. 195억 벌어서 한 65억 정도 가져가요. 근데 이거를 대한제분 사장했던 분들의 2개 가문이 독점하고 있어요. 서울시 게 아닙니다. 관련해서 민원은 다 서울시로 와요. 서울시에서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곤돌라를 만들어요. 특정 가문이 이거를 왜냐하면 62년부터 그걸 운영해왔는데 계약의 이 끝나는 데이터를 그 날짜를 넣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쭉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60억씩 한 5-6명이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고자 이제 곤돌라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다시 그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공공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사실 사법 능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좋은 변호사를 살 수가 없어요. 건당 얼마씩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 꼭 전직 법원장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안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고대행정학과의 안준무라고 합니다. 노 작가님 책을 또 보고 토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2003년에서 15년까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졌구나 하는 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전에 국회 담당할 때였는데요. 한 4시 반에 이제 의원실에서 이제 질의서가 옵니다. 팩스가 막 꾸물꾸물 거리면서 막 100장이 들어오는데 질문이 한 100개예요. 100개인데 그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전에 있는 생명연구소에서 이제 실험용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원숭이가 한 마리 1억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질타하고 싶으셨던 거죠, 의원님들께서. 근데 질의가 100개가 1번 원숭이가 어땠을까요? 2번 얼마나 아팠을까요? 3번 덥지 않았을까요? 뭐 이래갖고 질문이 100개인데 원칙상 저희는 일문일답으로 질의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노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장관이 현장을 모른다고 꾸짖으니까 장관님들이 현장에 열심히 가십니다. 그럼 이제 국장도 가야죠.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무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장을 제일 몰라요. 그래서 이 라이팅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여기 디시전 메이킹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일하기 힘든 것도 있었고 예전에 이제 총사령 당직 쓸 때는 이제 민원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받으면 이제 술 취한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총사령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 오셔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이시냐. 그 취하신 두 분이 이제 내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이신지 빨리 밝히라고.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이제 북한에서 배가 넘어왔고 되게 급박한 상황 자주 넘어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일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행정력이 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보고서 한 3일 정도 써서 3년 디펜스 한다고 했었거든요. 진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급하게 쓰고 그거 갖고 이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두들겨 맞으면서 이제 디펜스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게 그 공직자들만 알고 뭐 그냥 농담하듯이 하는 걸 떠나서 이제 대중적으로 공공화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이제 학내 보직 중에 하나가 이제 공공인재원장이라고 쉽게 말해서 행시 준비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정말 괴로운 게 이제 저희 행정학과에서도 학부생들 기준으로 로스쿨 진학자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에 들어오는 1학년들 인터뷰를 하면 한 80%는 로스쿨 간다 그러고 10%는 뭐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간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고민이 이제 학부생들 중에 행시를 보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해서 한 뭐 또 토론이니까 다 뭐 똑같은 푸념만 늘어놓을 수 없어서 정반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다행히 또 그 이수기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여기 토론문에 쓴 게 이게 과연 공직만의 문제일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공직에서 아까 노 작가님의 책이 이제 굉장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좋은 거는 맞는데 또 이제 그 공직이 굉장히 좋다는 거에 대한 판타지를 일종의 깨졌다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짜 노동이나 뭐 성과에 기반하지 않는 승진, 호치키스 행성, 뭐 우문 현답, 토론 부재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정말 더합니다. 제가 저 박사학위가 기술 경영이다 보니까 사실 기업을 많이 만나거든요. 기업을 많이 만나고 또 기업에 뭐 강의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정말로 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제가 공직을 떠나서 이제 대학에 처음 옮겼을 때 대학 행정을 보고 진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행정하신 분들한테 동사무소 행정도 요새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뭐냐. 엄청 블레임을 하고 싸웠던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냐. 똑같고요. 또 예를 들어 오너 대학은 더 심하죠. 뭐 예를 들어 사립대 중에 오너 있는 대학은 직원 3인방이 있어요. 가심 집단. 여기는 교수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거든요. 네, 뭐 그런 데도 있고 중소기업 더 하죠. 대기업 더 심합니다. 제 친구들 뭐 상부 전문 가 있는 친구들 보면 더 심해요. 제가 유학 가 있을 때
제 영국의 그 어떤 모 굴지의 대기업의 뭐 부장님이 현지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데 오피셜한 주재원의 임무는 정보 취합이지만 이분의 진짜 업무는 우리 왕 회장님이 오셨을 때 가셔야 될 레스토랑과 호텔을 직접 가보는 기미상궁이에요. 그래서 온갖 좋은 레스토랑을 다 다니시고 호텔에 가서 매트리스의 경도는 좋은지 이 동선이 괜찮은지 이게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개발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빨리빨리식의 또 위계식 관리 시스템의 어떤 잔재가 아닌가. 그래서 가신 집단의 승진이라든가 또 기업은 노조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노조로 인한 가짜 노동, 그다음에 개조식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번 기회로 이게 과연 공직사의 문제인지 대학의 문제인지 기업의 문제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공직자들이 참아서 늦게 터진 거지 이게 뭐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외부와의 관계도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 삼권 분립의 어떤 위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법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달갑진 않지만 입법부는 행정부한테 블레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하는 것들을 뭐 좀 국정감사에서 말이 안 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질문도 많지만 뭐라 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리스폰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만을 블레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법부를 블레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그게 블레임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에선 선거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정말 헛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정책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올바른 지적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보도블록 깔아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보고 사실 투표로서 그걸 환류를 시켜서 국회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민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의 문제, 그러니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 작가님의 대부분의 의견에 99.9% 공감하지만 그래도 좀 공직자 분들을 위해서 디펜스를 해보자면 저는 공직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보람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입법부나 사법부, 행정부를 그렇게 블레임을 해도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 정부를 갖다가 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냐면 결국은 대책을 만드는 건 정부고 입법부가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직자나 정부라는 시스템이 관료제가 어떤 사회 안전망이나 마지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를 서로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아침에도 사실 아침 9시 학부 수업하고 이제 바로 왔는데요. 수업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건 공직은 공공 서비스 마인드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선택할 때 뭐 기업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이런 윤리나 소명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제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정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최근에도 이제 아는 분 저기 모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동료들이 한 무리가 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다 정책 걱정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상황에서도 워킹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희화화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씹을거리로 생각해도 좋지만 이참에 이게 정말 어떻게 뜯어골칠지도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인사 제도도 정말 저도 제너럴리스트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블레임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저도 그 한 짧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별의 일을 다 해봤었거든요. 뭐 그 과기부에 있다가 교육부랑 합쳐지면서 교과부 되면서 학교 설립도 해보고 외국인 유학생도 잡으러 다녀보고 별거 다 했습니다. 뭐 지자체 가서 뭐 단속도 가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랬던 이 제너럴리스트의 경험이 저한테 굉장한 에셋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자리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에셋이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똑똑한 친구들이 공직을 떠나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개도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개도국들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끌고 있고 선진국이 될수록 똑똑한 친구들이 민간으로 많이 가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이 또 다른 기회를 또 공직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 에셋을 가지고 다른 자리로 가고 있고 이런 그 인적 자원의 서큘레이션은 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대기업에 가서 대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제 동기들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아까 노 작가님 말씀하셨던 기재부의 그 디테일한 예산 100% 동감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장관으로 임명되셔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은 작년에 다 셋업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을 짜서 이걸 통과시켜서 후년에 해야 되는데 장관이 2년 이상 가는 부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즉 장관이 자기 철학을 갖고 어떻게 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더 애드온하고 싶은 솔루션만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저는 정책 감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이제 회계 쪽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정책 감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 정책 분석 평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입증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일단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갖고서 방법론을 바꿔보면서 로버스트 체크를 계속 해봐야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를 겨우 영어로 하면 might be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감사원에 가서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서 주원고시를 찍거나 아니면 이제 책임을 지우거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악순환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뭔가 좀 근본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된 자리에서 일하라고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직업공무원 제도를 채택한 건데 지금은 죽도밥도 아닌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노 작가님도 지적해 주신 거의 연장선인데 정책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재부의 그 마이크로한 예산 스크린을 피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옛날 장관왕이죠. 사업 밑에 세부 사업 밑에 세세부 밑에 세세세부 밑에 세세세부를 넣어서 어떤 사업들은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몇 개냐 아무도 모릅니다. 산업부의 사업 몇 개냐 아무도 몰라요. 과기부의 몇 개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담당자만 알고 있는데 담당자 바뀌면 또 몰라요. 그래서 정책을 많이 가지수를 줄이고 이래야 워크로드도 좀 줄어들고 공직도 또 할만하고 이래야 또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플로우에서 코멘트, 질의 이런 식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네, 그 발제문과 또 마침 제가 저 역시도 책을 직접 구매를 해서 밑줄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출판계도 그렇고 사회에서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예컨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쓰신 책도 어떻게 보면 관료란 무엇인가라는 거여서 제 질문은 압축 성장 과정에 놓쳤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갈구가 있지 않나 우리 사회에. 그걸 우리들은 그 무엇을 만들어 본 기억이 없었던 거죠. 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다양한 개선 방안들도 120%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조만간에 개헌 얘기, 헌법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왜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를 묻는 아직 수준인 거냐, 이제 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개선 방안, 그다음에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현재 있는 우리 행정대학원에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입직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시민의 어떤 그다음에 공직 등등 그랬을 때 작가님의 제안은 저희들이 도대체 교수들은 무엇을 이제 가르칠 수 있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그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줄어들 수 있느냐는 것이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작가님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좀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해보는데 이제 헛짓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더 의미 있는 일에 그들의 어떤 그 역량을 더 쏟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할 텐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 의미 없는 일을 줄이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정부의 기능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지 사실 근데 기능 재조정에 대한 이야기는 행정학에서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논의의 맥락과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위 헛짓거리를 줄여야 된다는 의식 이게 두 가지가 어떤 접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좀 따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기능 재조정보다는 헛짓거리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발표하신 부분이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러한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의식들 같은 것들을 당연히 겪고 있지만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것은 지금 대규모 조직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이지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를 문제를 겪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직사회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관료제라는 시스템은 아랫사람들과 윗사람이 보는 구조가 당연히 다른 구조입니다. 왜냐면은 이연된 보상 체계를 토대로 관료제는 성립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최근의 세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세대에 들어왔던 젊은 공무원들이 다소 이러한 환경과 시스템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직률로 따지면 전 세계의 어떤 조직도 이직률이 20% 미만인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 이직 의사는 많겠지만 이직률은 실제로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공직사회의 위기라고 전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왜냐하면 이러한 지적은 계속 시대를 거치지 않고 계속 대규모 조직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진짜로 미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행정대학원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는 아직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도 고민해 보질 않아서 말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헛짓거리는 저는 기능 재조정보다는 그냥 일을 줄이자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중앙부처 기능이 사실 저는 다 필요한 일들이 많다라고 보거든요. 재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한 분야를 담당하는 게 사무관 기준으로도 너무 넓어서 문제인데 이거를 줄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줄이자라는 쪽에 더 가까운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이제 이런 비판 아닌 비판 뭐 이런 지적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책도 좀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사회의 기업이나 민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진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책을 한번 써볼까 취재를 해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진짜 이럴까? 저는 왜냐하면 공직만 경험을 해봤으니까 또 제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다면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더 잘 써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대규모 관료제가 당연히 이제 지연된 보상을 요구하고 뭐 MZ 세대의 그런 것과도 가치관과도 다르다는 점은 저도 분명히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부처가 해결을 못 한다라는 거 왜 못 할까에서 저는 방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좀 내고 싶었는데 확실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그냥 제가 몇 마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의 원고를 제가 읽으면서 제 눈에는 아주 이런 게 추가가 됐구나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민원의 늪이라고 하는 그 단어 부분에서 수십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들을 제기해봤자 크게 실현은 되질 않은데 권력자가 민원을 넣으면은 그것이 해야 될 의무로서 작동이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권력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리스트가 쭉 나와요. 뭐 정치 권력, 뭐 언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제 눈에 탁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은 로펌에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력이 생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중요한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나이 든 사람이 가진 소감을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왜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정명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군 신신 부부자자인데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자식다워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군군 신신 부부자자가 같은 거는 정명이 작동이 안 되는 사회로구나. 첫 번째 작동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정명이 성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왕조 국가였는데 지금은 국민 국가인데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바꾸면은 누가 주인이냐? 선출직이 주인입니다. 이게 국민이 주인이 되질 않고 선출직이 주인이 된 나라로서는 이런 나라는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선출직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념이 전 사람들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해당되는 만큼 증명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선출직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고 중간에 큰 역할을 하는 정무직이 있습니다. 이 정무직에 보다 많은 관심과 책임을 어떻게 부과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논의가 됐으면 싶은 것들은 결국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가 이제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오늘 말씀도 다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이걸 할 수 있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 기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탑다운 예산제입니다. 근데 탑다운 예산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D 브레인입니다. 이 D 브레인이 같이 가져야만
이것이 작동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라의 예산을 기재부가 편성을 하고 국회가 심의를 하는데 그야말로 탑다운으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서 그것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 얼마 진도 어떻게 나타나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디브레인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작동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될 것이고 국민들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평가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언론이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시스템은 있는데 이런 논의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은 야당은 야당은 여당을 또 일반 언론은 뭐 행정부를 오늘 계속 그런 식으로 헛걸음치는 비판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책, 사업, 성과 중심으로 성과가 평가되고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활용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이수익이 부장님이 멸사봉공을 말씀하시는데 멸사봉공할 것이 아니라 합리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멸사봉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멸사봉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에 공직을 맡은 사람 마땅히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인의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기라고 합니다. 기요. 그래서 우리가 수기를 해야 되고 진기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멸사봉공은 하되 그 개인의 합리적 노력들은 기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수기 진기인데 수기와 진기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옛날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충이라고 합니다. 충요.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노 작가님이 가짜 헛된 작업 헛된 일들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 헛된 일, 가짜 일들 이런 모든 것이 다 말하자면 자기의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정성을 다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기라고 하고요. 그 진기를 우리는 다른 옛날 사람들은 충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런 노력들을 오늘 이런 주제로 노르는 자체가 저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고요. 계속 이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을 계속 해줘야 저는 마땅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노 작가님뿐만 아니라 토론하셨던 두 분 또 플로에 계셨던 분들이 모두 다 함께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함께 나가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 함께 유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 1118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